이게 자꾸 진도가 뭐 늦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질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부분에서부터 이게 시작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중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계속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겹쳐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책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이 인쇄물도 한 번씩 보고, 그러면서 항상 시간이 날 때는, 먼저 나중에 복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습을 한 번씩 한다든가 하면서, 또 내가 지금 그 우리 전리 선생을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있는 이 인쇄물들을 서류 창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만 놔두면은 그게 남을 것이더라. 제가 경험한 바고, 지금도 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창고에만 쌓이는 것하고 그것을 꿰어내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가 되면은 그것 보고 이제 소위 창고 공부라고 하는데, 창고 공부도 공부는 돼요. 근데 창고에다 쌓아놓는 공부하고 실제로 꿰는 공부하고는 많은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이제 지극한 항심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2, 3강을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1, 2, 3강이 10간과 12지와 그 다음에 숫자라고 하는 그 조건까지가 1, 2, 3강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다, 기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동물하고 그 어떤 차이점으로 대별되어지는 인간의 특수한 기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언어도 문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문자라고 하는 이것도 문자의 그 어떤 언어 문자하고는 달리 살아있는 문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몸의 언어도 문자에 해당한다 하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언어는 손짓 발짓이 있듯이 인간의 그 바디랭귀지도 문어의 한 장르다. 눈짓만 가지고도 소통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는 그게 밝혀진 바로는 뭐 문자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하는 것을 뭐 설명하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그런데 부분까지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다만 한자를 중심으로 한 그 한자 문명권의 가장 주축국 핵심국으로서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커나가는 후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1, 2, 3강까지의 기능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강으로서 이제 해에서 잣까지라고 하는 것은 12지의 이제 역순으로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에서부터 해까지가 12지의 그 어떤 부분을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해에서 자까지는 인간으로서 소위 그 번식의 어떤 그런 문제를 실질적인 한자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그 설명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자면은, 이게 음양의 교합으로서 12지의 맨 마지막 글자, 끝에 돼지의 간지동물로 등장할 때는 그런 뜻이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음양의 교합이에요. 일남의 교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교합인 것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과 여의 이제 교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남과 여의 교합이 꼭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는 거고 식물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한테도 다 있는 조건들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 확장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은 상당한 그 어떤 부분이 머리 좋은 아이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 있어서 그 어떤 글자 같은 것도 나목변에 돼지의 자를 쓰면은 식물의 시의 핵자가 되는 거고, 동물의 남녀의 교합, 음양의 교합으로 얘기할 때 아들 자자를 옆에다 놓고 끝에 자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동물의 교합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나오는구나. 아이의 다른 말은 또 뭐이겠습니까? 동물적 측면에서 그 칭이 있잖아요. 그게 그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에요. 새끼요? 예. 그 새끼라는 말 같이 참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게. 예? 이게 뭐 좀 강어 언어로서는 좀 부적격한 그런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요. 가랑이 사이에서 나온 사이의 씨라는 뜻이에요. 사이를 빠져나온 씨. 예? 그런데 동물 포유류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다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지가 있고 손발이 있듯이 인간도 머리부터 나와야만이 그게 순산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게 흐르는 자에서부터 산부인과 현재 의사들도 하는 일이 옛날 산파 무당들이 하던 시어머니나 시어른들이 아이돌리로 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그런 의미였었다 하는 것을 음미하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제 그게 또다시 거기에서 확장되어진 남녀의 그 교합의 상태를 표현한 것 중에 이제 그 동물 중에서도 우리가 소라고 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흑토자를 해놓고 소자를 해놓고 여기다가 비수비자의 형태로 이렇게 변화한다고 할 때, 이 변화한다고 할 때 화자가 화할화 될화 그러죠? 이게 서 있는 사람이고 이것은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화자가. 이게 두 가지 상태의 사람의 모양을 합쳐놓고 화할화 변화한다고 할 때 변화의 화자로 쓰여지는 글자예요.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족 관점의 그 어떤 그 내용이 아니었었죠. 원래는 노장자의 이 한자 문화권에서 변화의 과정을 뭘로 설명을 했었는 거니 행주 자와로 설명을 했어요. 단일행자, 주, 그 다음에 뛰어간다 말에 달릴 주자, 그 다음에 좌, 앉아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러누워 있는 거. 그래서 행주자화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의 인간이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앉아있거나 드러누워 있거나 네 가지의 인간의 자세의 그것을 변화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변화. 이 변할 변자는 여기에 말씀어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저 뒤로 가면은 그 말 자체가 저 끝을 가서 사람에게 들려올 때에는 그 뜻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엉뚱한 소리값이나 엉뚱한 뜻의 말로 그야말로 변화되어져서 들리는 것이 변할 변자의 뜻이에요. 이건 나중에 내가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 변할 변자하고 활화자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은 이 활화자가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의 두 모습을 가지고 행주자와 네 가지의 인간의 그 어떤 자세를 설명했는데,
네 가지를 다 한 글자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면 획수가 너무나 많아지겠죠. 번다 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서 있는 사람과 앉아 있는 사람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행주자와 네 가지의 자세를 다 축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화할 화자는 나중에 굉장히 철학적 의미를 서양 철학에서도 이 화자라고 하는 것, 변할 변자라고 하는 것이 서양 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변화라는 말. 끊임없는 변화의 상태가 단 두 글자로 설명한 서양의 유명한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에 다름 아닌 말이라 이 말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갈 진자에다 화할 화자에다 진화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나갈 자 진화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이게 세추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화자예요. 진화론 할 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새가 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책받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쉬엄쉬엄 갈착이라고 하는 단독 글자입니다. 이렇게. 무슨 자라고요? 쉬엄. 한 번 더. 갈. 발음이 착이에요. 착. 이게 단독 글자입니다. 이게 쉬엄쉬엄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다가 계속 힘들게 가지 않고 잠깐 하늘도 팔 수 있는 거, 서 있기도 할 수 있는 거, 머무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쉬엄쉬엄 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사람이 간다고 하는 그것을 착이라고 하는 소리값으로 우리는 사용을 원래 했었는데 이 서당의 훈장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빠지고 저도 이가 빠져가고 틀리에 북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소리값이 변해요. 바람풍 할 테니까 너희들은 바람풍 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빠진 훈장은 바람풍 하면서 애들 보고는 바람풍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소리값이 변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바로 이 지금 변화라고 하는 변할 변자가 얘기를 하고 있듯이 이 진화라고 할 때 이 진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에다가 세추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추자를 좀 더 설명하자면 세추자는요, 이것은 조그마한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는 세주자가 있고 세추자가 있고 또 나중에 새 공부할 때 또 내가 다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세추자는 똑같은 새를 상형을 한 글자이면 틀림없는데 아주 조그마한 새들 있잖아요. 새 중에서도. 그리고 세주자는 똑같은 새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등치가 크고 그런 것들을 세주자라고 해요. 이게 새를 말하고 있는 글자들이 여러 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추자는 작은 글자예요. 작은 글자가 아니라 작은 새를 통칭하는 글자가 세추자예요. 이게 작은 새들이 앞으로 나가다 이 말이에요. 이 나갈 진자가. 이건 굉장히 그 유체역학에 관련한 얘기예요. 유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기 저항 같은 걸 맞이할 때 그 공기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륙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륙이라고 했잖아요. 이륙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가 부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입안에 혀가 말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입안에 혀가 천장에 닿고 이에 닿고 잇몸에 닿고 왼쪽에 조금 닿고 막 이런 것을 해갖고 소리값이 달라지는데 이게 부실한 사람이 내가 진짜 늙은이가 되면 혀가 말을 제대로 잇몸에 천장에 이렇게 막 부분적으로 갖다 대면서 그 소리의 값이 변화하게끔 치밀하게 못해요. 기능이 안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륙이라고 발음을 해야 할 텐데 이륙이라고 했잖아요. 제 강의가 이렇게 좀 난삽해요.
어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새는 맞아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과학이다. 지금 아무리 하늘에 떠다니는 수많은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항에 가보면은 말입니다. 비행기가 한쪽으로 뜨고 내리고 그런 것 같이 보이죠? 다 한쪽으로 뜨고 이 관제하는 것이 공기의 유체 역학을 그대로 관제하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바람을 맞으면서 이륙을 한다는 사실. 잠자리도 나비도 작은 새들도 큰 새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갈 진짜는 새가 이륙을 하려면은 앞으로 쫑쫑 걸음으로 참새걸음이 막 이렇게 앞으로 뛰어가다가 붕 뜨는 거예요. 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뜨는 것도 이만큼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뒷바람을 맞으면서 이륙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고 우리의 이제 그 바람의 그 맞바람이라고 하잖아요. 바람을 맞이하면서 부는 바람. 이게 우리 조선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얼마나 그게 정교하며 그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맞바람. 순수한 우리말이죠. 맞이하는 바람이라는 얘기죠. 예? 그게 새가, 참새가, 잠자리가, 나비도 맞바람을 만나면서 이륙을 하는 것에 다 길들여져서 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작은 참새들이 이륙하는 것을 보면은 쪽쪽쪽쪽쪽 걸어가다가 붕 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수직 이착륙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큰 새들은 그 자리에서 점프 해가지고 이륙이 돼요. 예? 그렇게 이 진짜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참새가 쫑쫑쫑쫑쫑쫑 바람을 맞이하면서 가다가 붕 뜬다. 그게 나아갈 진짜다. 이건 화를 왔자라고 그랬잖아요. 형태가 바뀐 것이잖아요. 4가지 중에 2개만 지금 해놓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한자 문명에서 변화라고 하는 말을 폭넓은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원천적인 변화의 주체는 음양이에요. 그것을 서양의 진화론자가 설명을 할 때 한자로 변환시킬 때 변화라고 하는 말로 변화를 시켜야겠는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내용이. 변화는 어떻게 보면은 철학적 그 함의가 굉장히 많은 한자 문명 쪽에 그 한자 문명이 그 발견한 음양 철학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 숨기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동물이나 식물이 자꾸 자기가 좋은 어떤 그런 생체적 그 기능들로 자꾸 유리하게끔 앞으로 나아갔다 하는 뜻으로 서양 과학자는 바라봤을 때 안 되니까 나아갈 진짜를 앞으로 써가지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글자를 대입시킨 거죠. 이 진화라는 말은 언제서부터 쓰여졌겠어요? 오래되질 않아요. 진화라는 말은 없었어요. 18세기, 빨라야 17세기 전후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들에 대한 그 용어들은 조금 이제 이것을 제가 그 일본인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좀 곁들이고 나아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자의 주축국이 한중일이라고 하는 삼국의 그 국가 내지는 그 삼국을 이루고 있는 국민 대다수들의 그 어떤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가 각각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민족이에요. 핵심 민족. 또 엉뚱한 얘기로 지금 삐져나가고 있습니다. 한자 문명국의 그 3주축국에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체성까지도, 문화까지도 가장 특이한 점들로 똘똘 뭉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우리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얘기할 때 자긍심을 막 용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집자랑도 하고 나라 자랑도 하고 그 다음에 성씨 자랑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자긍심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괜찮다고 봐요, 나는. 우리 민족은 진짜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얼마나 훌륭한 문화적 내용을 다 갖고 있는 민족인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첫 손가락에도 낳은 것이 무엇인지 그게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그 인쇄술이 구텐베르크가 만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미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한글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도 올해 그 갑진년 10월 9일 한글날이 나도 개인적으로도 좀 중요한 날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이놈의 모빈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지금. 예? 나를 이 모빈이라고 하는 대로 다시 되돌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 소에 흑토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토할토자라고 그래요. 흑토자가 아니라. 토할토자는 이렇게 해갖고 입구자에 넣으면 이게 토할토자예요. 흙에다가 입에 나오는 오물을 뱉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먹지 못할 음식을 내뱉는 것도 오물이겠습니다만은 흔히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 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침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다. 이런 뜻에서 토할토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토할토자는 입에서 나오는 침이나 오물을 버리다. 이제 소가 토해주다. 소가 토해주는데 얘가 무슨 소냐? 수컷? 컷이 시오시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수컷을 얘기하는 글자로 수컷 모자가 돼요. 그 다음에 소는 소인데 이것은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암컷 빈 그래요. 뭐라고? 네. 그래서 모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단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낯설 거예요. 옛날 그 고전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빈의 관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암소가 수컷에 이제 정자를 넣어주다 하는 행위를 그대로 문어적으로 표현한 아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글자예요. 이게 동물 중에서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소는. 예? 소나 말들은. 예. 근데, 이제 수컷 소와 암컷 소가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시바지라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시바지 행위를 하는 것을 소가 하는 것으로 빗대서 남녀 간의 사랑의 시어로 등장을 해요. 모빈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어떤 남녀 간의 그 어떤 굉장히 그 농도 짙은 사랑의 그 어떤 상태 같은 것을 얘기할 때 이제 암소와 숫소의 사랑의 행위를 이제 훔쳐다가 모빈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썼죠. 수컷모, 암컷 빈. 그 토해준 정자를 변화시키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화자는. 암소는 변화시키는 기능이에요. 수컷은 정자를 토해주는 기능이고.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백전 선생님?
예? 예, 수컷은 토해주는 거고, 예. 그냥 얘기합시다, 그냥. 내지르는 것 뿐이 없잖아요. 예? 무책임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받아서 자궁 안에 10달이면 10달 동물들이, 양 같은 건 한 6개월 뿐이 안 된대요. 3개월? 그것뿐이 안 되더만요. 90일 뿐이 안 되더만요. 예. 114일. 114일? 이게 석 달 좀 넘는 시간이더만요. 그러니까 그 석 달 동안에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짐승의 이제 포유류도 거기에서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의 그 씨알들을 받아서 그 중에 그것도 선택받은 하나를 받아서 변화시켰다. 어떤 상태로? 새끼로. 그렇게 훌륭한 단어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신 양반인지 어떤지 그냥 아무런 데서나 쓸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게. 근데 그 자리에서 쓸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계시는 양반이 써야 할 용어는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모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하자면은, 이제 이것은 포유류에 대한 그 대표적 동물 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이제 그러면은, 날개 달린 짐승, 예? 날개 달린 짐승을 얘기할 때는 자웅을 겨룬다고 그래요. 자웅을. 거기에 써는 얘기예요. 그대로. 이게 그칠지자죠. 거기에 세축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그칠지자 세축자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웅자는 클경자의 세축자예요. 여기에도 다 세축자가 2개 다 들어가 있죠. 그래갖고 자웅을 겨룬다고 해요. 이게 국어 용어인과 동시에 영어적 표현으로 이런 것을 환치시킬 때 굉장히 내가 영어의 문외한이라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만은 자웅을 겨룬다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겨룬다. 모빈을 나누다. 이게 참 뒤에 오는 저런 용어들이 굉장히 재밌게 우리말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쳐서 변화시키는 새라는 뜻이에요. 그쳐서 변화하는 새. 그게 뭐냐? 암탉이 알을 넣어주면은 그쳐 있죠? 알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 날. 그쳐서 그 알이 안에서 새끼로 부화를 하게끔 기다려주고 온도로 보호하는 그 변화 과정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누구다? 그렇죠. 암탉이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암탉 자자예요. 이게. 웅자는 뭐인가 보니 이게 클경자에 단독 글자로 하자면 클경. 무슨 자라고요? 굉장하다고 할 때 이 클경자는 말이에요. 저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은 이 독수리 같이 큰 날개를 가진 새들 있잖아요. 큰 날개를 가진 새가 2팔을 착 펼쳐가지고 2날개를 착 펴가지고 자기 몸을 가장 웅장하게 크게 보이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이 클경자가.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나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몸을 말이에요. 육체미네를 만들고 막 그러고 몸 만든다고 그러지 마요, 요즘. 예? 몸 단련하는 그런 뭔 센터 있잖아요. 아령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2두박근 3두박근 막 이런 데가 막 근육이 불룩불룩 나오게끔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보디빌딩 중에서도 여 사나이들의 힘 자랑하려고 하면은 팔씨름 하잖아요. 팔씨름 하려고 하면은 여기 2두박근, 3두박근 근육이 가장 좋아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이 2두박근, 3두박근을 착하니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그 보디빌더들이 그 테스트 받고 뭐 하는 이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를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클경자예요. 근데 이것은 사나이가 힘자랑할 때 팔을 탁 구부려갖고 여기에 알통이 탁 붉어지게끔 나오게 하고 있는 것하고, 새가 말입니다. 독수리가 힘자랑하고 저 밑에 가서 뭘 처먹으려고 할 때 두 날개를 착 펴가지고 먹이 사슬을 할 때 착 날개를 크게 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가 큰 모션을 하고 있다. 웅장하게 크게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다. 토끼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수리연, 독수리, 걔네들이 그 사냥물을 사냥할 때 말입니다. 토끼는 숨기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안 숨으면 죽으니까. 예? 근데 이 솔개, 독수리 얘네들이 날개를 착 펴갖고 이렇게 날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도망가다가도요, 그 자리에 꿈쩍 못하고 머리 박고 숨는답니다. 기가 질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시골에서 옛날에는 집에서 장딱, 암탉 해가지고 알 낳으면은 그 암탉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또 까면은 뿅아리들이 커가지고 또 잡아먹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암탉이 장탉한테 제압을 당해야만이 유정란이 되는 것이고, 그 장탉한테 제압을 안 당하면 무정란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행위를 그 암탉하고 장탉하고 하는 그것을 시골에 큰 사람들은 다 아는데, 평화롭게 잘 놉니다. 이게 암탉이고 수탉이고 새끼닭이고 뭐이고 장닭이고. 그리고 장닭은 힘이 좋으니까 지가 거름떼기에서 말입니다, 막 이렇게 해배요. 그럼 지렁이도 나오고 군뱅이도 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서비스로 하는 것이죠. 지 새끼들한테도 암탉들한테도 거름 속에 지렁이니 군뱅이니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해배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장닭이 이상한 짓을 해요. 장닭이 말입니다, 잘생긴 놈은 진짜로 잘생겼거든요. 색도 화려해요. 장닭 갑자기 두 날개를 착 펴요. 그래갖고 암탉을 막 공격을 해요. 이렇게 정말이에요. 이거 그대로예요. 팍 날개를 펴고. 그러면 암탉이 도망가다가 못 이긴 척하고 그 자리에 탁 하니 그쳐요. 그 순간에 장닭이 그 암탉을 뒤에서 덮쳐요. 올라가요. 움직여요. 그리고 계속 날갯짓을 해요. 장닭이 됐든 암탉이 됐든. 새들은요, 움직이면서 사랑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답니다. 난 놀랬어요. 나 그런 거 몰랐는데. 잠자리도 마찬가지고 나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밈을 모기 새끼들 또 날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거래요. 잠자리가 그래서 그 사랑의 행위를 교접을 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고, 나비도 노랑나비, 흰나비가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거 꽃밭에 가면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랍니다. 저녁 때 이제 하루만 살고 마는 하루살이 있잖아요.
하루살이들이 저녁 때가 되면 해질녘이 되면은 때로 보이잖아요. 그게 씨를 이게 빨리 새끼들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단체로 한다 짝 찾는 행위래요, 그게. 예? 요즘 러브버그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벽두세요. 아시는 게 너무나 많아. 이슈가 돼가지고. 네. 아니,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인가 보니, 날개에 있는 짐승은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움직이면서, 날면서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암컷이 이제 탁하니 뒷공무니를 들어주면은 그 순간에 장딱이 착 제압을 함과 동시에 포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유정란이 되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무정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웅을 겨룬다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설명한 그 상당히 긴 이야기로 이게 스토리가 전개가 됐습니다만은 움직이는 모든 날개에 있는 짐승은 날면서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하게 이 두 글자 안에 그대로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나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칠지자에다가 새출자하고 날개를 크게 해서 웅장하게 보이는 그 행위를 수탉은 하고 있다. 그것이 자웅을 겨룬다라고 하는 뒤에 표현이 붙었을 때 내 머릿속에 딱 오는 것이 아까 장딱과 암탉의 사랑의 행위가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나는 보면서 컸거든요. 저도 많이 봤어요. 봤어요? 네. 그것을 한번 시골에 가면은 암탉, 장탉이 어떻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것도. 눈여겨보면은. 자, 그러면은, 짐승들을 네 발 달린 짐승과 두 날개에 있는 짐승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이 끝났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 그게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근데도 그것이 그렇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자라고요? 이 앞에 예? 천생배필이라고 했을 때 천생에는 하늘이 나왔다고 하는 설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붙일 필요도 없는데 배필을 얘기하고 있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사이를 얘기할 때 천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나왔다는 뜻이니까. 예? 짝배자 짝필자예요. 짝필자 짝배. 이게 지금 우리말로는 짝꿍 궁짝이 잘 맞아야 한다고 하나 그 두 단어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것은 초래상을 차려놓고 의식을 치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짝배자가 남녀가 혼인식을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저녁 때 해요. 그것도 낮 때 안 해요. 그래서 초래상에 술잔 가지고 그 거부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는 것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술잔이 오고 가는 그 술을 합판유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네. 합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예요. 왜요? 합. 이거 환영한다고 할 때 환자예요. 예? 새가 막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새가? 황새가, 백로가
저기 집을 기르고 있는 걔네들이 사람이 오면은 사람이 보면 막 소리 질러서 좋아하는 소리를 낸다고 그래서 합판 소리 지를 환.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합판주를 술을 합친다는 뜻이잖아요. 합판이니까. 먼저 조례상 건너편에 다소곳이 연지꽃집 붙이고 의복을 입고 있는 여자에게 술잔을 주면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 술잔이 건너간다고 그랬죠. 신랑이 그것을 다 마셔버려도 안 되고 조금 마시고 다시 주례자를 통해서 건너온다고 그랬죠. 이게 술이 합판인 거예요. 합판. 예? 주가 됐죠. 네. 의식이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신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방 자격 들어갔다. 이 말, 자격이 얻어졌으니까 신방을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합판이라는 말은, 새가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리 지르는 것이 언제 나오는 것인지 봅시다. 그 다음 것이 나와요, 이게. 이건 하나는 엎어져 있는 사람이고, 이건 하나는 뒤로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해요. 변화한다고 할 때 아까 서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은 사람인 자에 변화되어진 내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리얼하고 철학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글자가 짝필자예요. 필부 그러잖아요. 필자에다가 지아비 부자 쓰고 그 다음에 내내야 안에 부자 하고 그러면 부부죠. 필부 그래요. 여기서 필부 그러면 뭐가 되세요? 굉장히 평범한 사랑의 행위를 날마다 밤중마다 할 수 있는 사이를 필부라고 해요. 무슨 사랑 행위를 날마다 해도 이제 너희들은 이상하지 않다. 정말로. 왜? 합판주를 마셨으니까. 그걸 그러면 증명을 해야 할 거다. 증명. 그러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이게 달감자예요. 예? 이 달감자는 입에 단 것을 머물러 놓고 오물거리고 있는 그런 뜻의 글자예요. 달감자가. 거기에다가 뭘 해놨는 거군 요렇게 해놨어요. 짝필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심할 심자예요. 우리가 심하다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말은 너무나 심하게 많이 쓰는 경우 중에 그런 글자들이 많은데 그런 글자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이 문자학이 아니면은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심하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 심하다고 하는 것을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 숨어 있어요. 달다. 부부간의 사랑을 달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심한. 그게 내가 직선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오럴 섹스. 내 발음이 이래요. 이가 이 모양이에요. 혓바닥이 잘 안 붙어요. 지금은 하도 그런 성 내용도 공개되어진 그런 상태의 동영상이 어린아이들도 다 쳐다볼 정도로 널려 있어가지고 이게 심한 표현도 아니에요. 그러한 단내나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순수하게 이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단내나는 사랑은 뭐다? 심한 것이다. 제가 이런 글자를 풀어놓고요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야,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해놨구나. 근데
그러한 것을 일반 언어에다가 다 붙여서, 얘 너무 심해! 막 그러잖아요. 심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숫자 있죠? 셈 숫자, 해야 될 숫자. 저 안에서 공부했잖아요. 숫자 공부할 때. 네. 숫자같이 많이 쓰는 단어 없다고 그랬죠? 죽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쌀 수 있다, 나는 1등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가 헤아릴 수, 셈 숫자이듯이 우리는 무수히 심하다고 하는 말을 쓰는데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런 심할 심자가 바로 아까 얘기한 배자, 필자, 필부에 사랑을 나누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을 일러서 심하다 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그야말로 정말 리얼해요. 잠깐 쉬어가지고 이제 정리 좀 합시다. 나 증거하는 글자를 내가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 증거가 됐어요, 이제. 다 소용없어요. 그 밑에 붙어 있는 것들은 이제 애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잉태한다, 생명으로 이루어진 콧구멍, 숨구멍, 그 다음 목구멍, 그 두 가지 형태, 삼각형 모양과 그 다음에 이 끝자가 합쳐지면은 그것보다도 큰 것이 없으니까 목숨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것이 또다시 흐를 유자, 양수가 터져서 흐르고 있는 모습을 흐를 유자의 본디자라고 그랬잖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양수가 터져서 산도가 윤활하게 아이가, 포유류 새끼가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일러서 유라고 했다. 등등등등등. 예? 그래서 바로 해에서 첫까지의 저 끝까지의 내용을 오늘 이제 마감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혹시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묻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그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 자식이 나왔는데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천지분과 지지분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어떤 원소적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수화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방법까지도 내가 그 장래 방법이 이 네 가지 말고는 없다 하는 걸로 설명을 했잖아요. 심하다고 하는 말도 증거할 때 심할 심자를 가지고 내가 증거했듯이 문자로 가지고 증거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장래를 지낼 수밖에 없는 지수화풍이 인간을 만들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다고 하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천신신자에 대한 설명은 저 앞에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식간 12지 할 때. 그래서 천신신자로 우리는 꼭 불러야 되지 귀신신자로 부르면 안 된다 하는 얘기 했었어요. 요 얘기는 내가 기회 날 때마다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신자라고 하는 엉터리도 안 나는 그런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존재에 대한 격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이제 극자 도생일 입법지 지법천 천무 이 부분도 대분을 해서 얘기를 조금씩은 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